시간은 정비법의 6번째 테마, 여기 보시면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내용들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6문제 정도 풀어볼 건데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섞여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자, 우리 문제를 풀기 전에 이 사업 시행 계획이 어느 단계인지를 한번 좀 볼게요. 우리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시행 절차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의 방향 같은 것들을 행정관청이 제시해주고, 그다음에 기본 계획에서 정비 예정 구역이라는 게 정해지면 그 정비 예정 구역에다가 정비 계획을 추가적으로 입안해서 정비 구역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 수요자가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해서 시장무수 등한테 승인받고, 정비사업 조합 설립에 서류를 준비해서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해서 정비사업 조합이 설립되죠. 그러면 이 조합인 시행자가 이 사업 시행 계획이라는 걸 만듭니다. 자, 우리 사업 시행 계획은 이 조합이라는 사업 시행자가 공사를 어떻게 할 건지 설계 도면, 자금 계획 같은 그런 내용의 공사 계획을 만들어서 관청한테 심사받는 겁니다. 인가라는 형태로. 그래서 앞으로 사업 시행 계획은 공사 계획이므로 공사를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이므로 공사에 관한 설계 도면, 자금 조달 계획, 기타 여러 가지 공사에 관한 사항들을 정해서 시장무수 등한테 인가를 받는 게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 고시 절차입니다. 자,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 고시가 끝나면 여기서 전체 조합원들한테 분양 통지하고 분양 공고한 다음에 분양 신청을 받고, 이 분양 신청 결과에 따라서 관리 처분 계획으로 조합원들한테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떨어지면 철거해서 공사하고, 공사 끝나면 소유권 이전 고시로 가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사업 시행 계획은 공사 계획이다 해서 조합 다음에 나오는 게 사업 시행 계획입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자, 사업 시행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까 사업 시행 계획이 공사 계획이니까 공사랑 관련된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공사하면서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설의 설치 계획 같은 것들이 사업 시행 계획 내용이 맞습니다. 자, 우리 재건축 재개발로 이렇게 아파트 같은 것도 있지만 정비기반시설도 설치해야 되고 공동이용설도 설치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공사 계획에 포함됩니다. 자, 공사를 하면서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안에 교육시설 같은 학교가 있으면, 자, 이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도 사업시행계획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3번은 조금 이상한 게요. 자, 조합원이 아닌 자한테 일반 분양을 하는데 이렇게 분양자가 나오면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자, 분양자가 나오거나 추가 분담금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관리처분 계획에 들어갈 내용으로 이건 암기를 좀 하세요. 관리처분 계획으로, 자, 조합원들한테 먼저 분양하고 남는 게 있으면 일반 분양하고, 조합원들한테 추가 분담금을 부담시키고, 이런 식으로 분양 문제라든가 뭐 일반 분양이든 조합원 분양이든 이런 것들은 다 관리처분 계획 내용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공사를 하면서, 자, 주민의 이주 대책 같은 것도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공사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건물의 높이, 용적률을 몇 %까지 허용받아가지고 건물을 지을 건, 이런 것들이 공사랑 관련된 내용인데 이 3번은 아닙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답이 3번입니다. 자, 일단 이런 걸 공부하실 때는 사업 시행 계획의 내용에 이렇게 1번부터 11번까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밖에 뭐 조례 가정한 것도 있는데, 자, 그러니까 공사를 하실 때 사업시행계획 자체가 공사를 하면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냐 이런 것들이니까, 자, 기본적으로 공사하면서 토지이용계획, 건물의 배치계획,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설 설치계획, 자, 주민의 이주대책, 세입자 주거대책, 그 다음에 공사할 때 건물 높이는 얼마로 할 건지, 용적률을 몇 %까지 허용을 해서 설계할 것인지, 자,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안에 교육시설 있을 때는 교육환경보호, 자, 설계도와 자금계획, 공사할 때는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빗물 처리 계획, 폐기물 처리 계획 같은 거, 자, 범죄 예방 대책 같은 것도 있고요. 자, 여기 10번하고 11번 저거 잘 보세요. 이거 시험 문제입니다. 자, 임대주택 건설 계획은 재건축 사업은 빼고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 사업할 때만 내용으로 포함됩니다. 이런 거 시험 문제 잘 냅니다. 자, 임대주택 건설 계획이 재건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건축 사업 시행 계획에는 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포함시키지 않고 이 재개발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할 때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건설 계획도,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제외하고 이 재개발하고 재건축만 적용되는데, 자, 일단은 여기 10번을 잘 보십시오. 자, 공사에 관한 사항들이 사업 시행 계획이다. 이렇게 공사에 관한 사항들이, 공사하면서 토지 이용을 어떻게 할 건지,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무술을 어떻게 설치할 건지, 공사를 하면서 주민의 이주 대책, 세입자 주거 대책, 그 다음에 용적률과 건물의 높이, 교육환경 보호, 설계도와 자금계획, 빗물 처리 계획, 그 다음에
범죄 예방 대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공사에 관한 사항이고, 임대주택 건설 계획은 재건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자, 사업시행계획 등에 관한 설명이다. 자, 틀린 것은 사업시행계획을 여러 가지 종합 형태로 물어보는 겁니다. 자, 1번 질문은 자, 시장문수 등이 자, 우리가 사업시행계획 같은 걸 인가하는 과정에서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일 때, 자, 우리 여기서 이 지정개발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기억나실라나 모르겠네요. 자,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인 지정개발자가 할 때는 이게 20명 미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지정개발자로서 시행자로 이렇게 지정됐을 때는 자, 이게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하다가 나중에 이 중간에 멈추거나 부도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 정도 범위 안에서 일정한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한테. 다시 한번. 자, 재개발 사업 1번 질문 일단 틀렸어요. 100분의 20 정도 이내에서 금액을 정해가지고 예치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재개발 사업을 지정개발자가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지정개발자를 자세히 해석해보면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한다는 것은 20명 미만의 토지 등 소유자가 있을 때 그 토지 등 소유자 이름으로 사업 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이게 소규모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하실 때 재개발 사업을 지정개발자인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소규모 사업일 때는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면 피해보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약간 예방적 차원에서 자, 사업비의 100분의 20 정도 이내 범위 안에서 금액을 정해가지고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행정관청이 이렇게 시장문수 등이 일정한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재개발 사업에 대한 특징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랬으면 예치 같은 걸 해야지만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내주고 이렇게 조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장문수 등이 일정한 금액을 예치하라고 했는데 시행자인 지정개발자인 토지등 소유자가 예치 안 하면 사업 시행 계획이 인가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예치하게 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지만 실무에서는 이제 거의 이제 좀 약간 강제성이 조금 있습니다. 이거 예치 같은 걸 안 하면 자,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가 안 나올 수도 있으므로 자, 어쨌든 지금 보시면 이 사업 시행 계획 파트에서 자, 시장문수 등은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인 지정개발자라면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 중단돼서 피해보는 사람이 생길까봐 사업 시행자한테 자, 사업비의 100분의 20 정도 이내에서 금액을 정해가지고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0분의 39라면 안 됩니다. 자, 사업시행계획서에는 가로등 설치라든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같은 범죄 예방 대책 같은 것들이 사업시행계획 내용이 있었죠. 좀 전에 봤습니다. 자, 시장문수 등이 사업시행인가 같은 거,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줄여서 사업시행인가라고 부릅니다. 그럼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안에 교육설이 있었을 때는 자, 해당 교육감이나 교육장과 사전에 협의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업시행계획 인가할 때 200m 안에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안에 교육설 학교가 있으면 소음이라든가 먼지 같은 거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사업시행 인가하기 전에 관할 교육감이라든가 교육장하고 협의를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자, 그런 문제 같은 게 없다고 인정됐을 때 그런 협의사항에서 그런 게 확인됐을 때는 사업시행인가를 내주고 만약에 이제 교육감이나 교육장과 협의해서 자, 교육 환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업시행인가를 안 내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200m 안에 교육설 같은 게 있을 때는 시장문수 등이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자, 교육감이라든가 교육장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자, 4번 시장문수 등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하려면 자, 관련 서류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들한테 공람시켜서 14일 공람기간 동안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원 등으로부터 의견 같은 것들을 제출을 받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들은 요 14일 요 공람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요. 여기 시장문수 등은 의견 제출 기간을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5번에 보시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대지면적을 10% 범위 안에서 변경할 때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자, 신고사항이다. 이거 맞습니다. 자, 우리가 사업시행인가 받은 거를 변경할 때는 변경인가인데 자, 대지면적을 10% 범위 안에서 변경은 간단한 변경, 경미한 변경이니까 시장문수 등한테 신고하고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법에 이렇게 어떤 뭐 인가라든가 어떤 게 나왔을 때 또 허가라는 게 나왔을 때 자, 허가받은 사항,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변경허가나 변경인가인데 자,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공법이 어려워집니다. 어쨌든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맞는 지문으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10% 범위 안에서 변경은 자, 간단한 변경사항이므로 변경인가보다 간단하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틀린 걸 찾는 거니까 정답은 1번으로 봐야 되겠죠. 아까 재개발 사업을 지정개발자인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됐다면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100분의 20 정도 이내에서 일정한 금액, 정한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0분의 30을 예치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자, 우리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인가 절차를 좀 보겠습니다. 자, 사업시행계획은 사업시행자인 조합 같은 시행자가 작성하는 게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합이 시행자일 때 조합인 사업시행자가 작성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행자 중에서 시장운수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시행자, 예를 들어서 뭐 조합이라든가 토지주택공사 등 같은 시장운수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을 작성을 했다면 시장운수 등한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인가권자는 60일 안에 인가 여부를 통보하고요. 자,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인가입니다. 그래서 시장운수 등은 본인이 시행자가 됐을 때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만 하고 인가는 안 받고 시장운수 등이 제외된 나머지 시행자들은 뭐 조합이라든가 토지주택공사 등 같은 그런 시행자들은 사업시행계획을 작성을 해서 시장운수 등한테 인가를 신청을 하고 자, 기다리면 60일 정도 기다리면 60일 정도 이내 인가 여부 통보가 옵니다. 자,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근데 아까 문제에서 나왔던 게 뭡니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신고해야 된다. 자,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신고인데, 자, 이게 보시면, 자, 사업비를 10% 범위 안에서 변경. 자, 대지면적 10% 범위 안에서 변경. 아까 대지면적이 10%가 뭐였습니까? 아까 우리 5번 지문에서 여기 대지면적을 10% 안에서 변경할 때는 변경신고사항이죠. 자, 이렇게 지역적인 걸 문제를 내가지고 예를 먹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보시면 요거 잘 보세요. 자, 건물의 위치 변경이 없는 경우만 위치 변경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해석해야 됩니다. 위치 변경이 없으면서 건축물의 부대이설이라든가 복리이설의 규모를 확대하는 경우. 자, 부대나 복리가 확대되면 자, 조합원들한테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신고사항인데 자, 위치 변경이 없어야 됩니다. 위치 변경이 있을 때는 부대나 복리가 확대되더라도 경미한 변경이 아닌 것으로 하고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요즘은 뒤에 가서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자, 위치 변경이 없고 부대나 복리시설을 규모를 확대할 때만 경미한 변경이다. 자, 위치 변경이 있을 때는 부대나 복리를 확대하더라도 자,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 사업비 10% 내에서 변경, 대지면적 10% 내에서 변경, 부대나 복리시설의 규모를 확대하는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신고사항이다. 그리고 D급번 같은 경우는 위치 변경이 없을 때만 경미한 신고사항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 지문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 문제는 아까 우리 보시면 자, 문제로 가셔서 이 5번 지문은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되겠고요. 자, 하나만 더 내용을 보시면요. 자, 시장운수 등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할 때는 14일 이상 공람을 하고 이 공람기간 안에 이해관계인 아까 우리 토지 등 소유자라든가 조합원 같은 이해관계들은 이 공람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4일 공람기간 동안. 자, 시장운수 등은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안에 교육설 같은 게 설치되어 있을 때는 관할 교육감이나 교육장과 협의해서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됐을 때 사업시행인가를 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문제가 있으면 사업시행인가를 안 내주고 여기 문제가 있는 점을 해결해줘야지만 그래서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인정됐을 때 사업시행인가를 내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부 건물의 존치나 리모델링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만들어서 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기존에 있는 건물들은 전면 철거하고 재건축 재개발하는 게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론인데 지금 우리 현행 법에는 일부 건물의 존치나 일부 건물의 리모델링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만들어서 인가 신청할 수도 있고요. 자, 요거 양가로 3번도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요거 아까 우리 금방 보신 거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인가할 때 시행자가 지정개발자다. 지정개발자가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근데 이게 재개발 사업할 때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면 20명 미만이기 때문에 자, 이 소규모 사업을 해석해가지고 이런 소규모 사업은 사업하다가 중단되면 피해보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사업비의 100분의 20 정도 범위 안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니까 아까 우리 문제처럼 100분의 30을 예치한다는 말은 설명이 안 됩니다. 틀린 것입니다. 자, 사업비 예치를 했다가 나중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끝나고 청산금 지급이 완료되면 다시 사업시행자한테 반환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시험 주문에 한번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청산금 지급이 완료가 되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끝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 예치금 같은 경우를 원 사업시행자인 지정개발자, 토지 등 소유자한테 반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심화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자,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 문제인데, 이건 스타일이 뭐냐면, 자, 사업시행계획은 아까 제가 공사계획이니까 건물의 배치 어떻게 할 건지, 임대주택 건설계획 같은 거 아까 재건축 사업을 빼고, 이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들어갑니다. 자, 건축물의 높이나 용적률도 공사에 관한 사항이고, 폐기물 처리 계획도 공사에 관한 사항인데 시행 규정은 아닙니다. 시행 규정은 뭐냐면 사업 시행자가 여기 조합이 시행하는 게 아니라 사업 시행자가 시장운수 등이나 토지주택 공사 등 신탁업자 이런 사람들이 사업 시행자할 때 만드는 내규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일단 정답은 1번으로 빼시고요. 1번은 공사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어떤 시장운수 등이나 토지주택 공사 등이 시행자가 됐을 때 시행자가 만드는 내규이기 때문에 이건 사업시행계획서에 들어가는 사항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자, 사업시행계획서에는 공사에 관한 사항들이 쭉 들어갑니다. 이렇게 아까 우리 보신 거. 자, 토지이용계획, 건물배치계획, 정비기반설, 공동이용설 설치계획, 주민 이주대책, 세입자 주거대책, 자, 높이 용적률, 자, 정비거로부터 200m 안에 교육설이 있으면 교육환경보호, 설계도와 자금계획, 빗물 처리계획, 폐기물 처리계획 같은 거, 범죄예방대책은 다 이거 공사하면서 관련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임대주택 건설 계획은 재건축 사업은 제외하고 재개발 사업에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문제가 재개발 사업일 때는 임대주택 건설 계획의 내용이 맞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행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규입니다. 내규. 자, 누가 시행자일 때 시장운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신탁업자 같은 사람들이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자, 이런 사업 시행자가 시행규정이라는 내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그럼 지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시행규정은 시장운수 등이나 토지주택 공사 등 같은 사람이 시행자할 때 만드는 내규인데 이 시행규정 자체가 사업시행계획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까 이것도 보세요. 문제가 여기 조합이 시행자이기 때문에 시행규정하고는 안 맞죠. 시행규정을 만드는 것은 시장운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아니면 신탁업자가 시행자일 때 시행규정을 만드니까 1번 지문은 사업시행계획 내용하고 관련도 없고 시행자하고도 안 맞기 때문에 1번을 답으로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옛날 문제지만 이거 다시 응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잘 보시고요. 제가 옛날 것도 현재 시점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는 추려서 이렇게 문제를 실어놨습니다. 요거 지금 1번이 답입니다. 사업시행계획 내용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시행규정은 시장운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신탁업자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할 때 이런 내규 형태로 시행규정을 만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내부 규칙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행규정이 사업시행계획 내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십시오. 요거 아까. 자, 요것도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문제인데 이거는 재건축 사업이에요.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만들 때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 그럼 보세요. 아까 여기 보시면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재건축 사업할 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바로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재건축 사업할 때도 토지이용계획, 건물배치계획이 공사에 관한 내용이고 자, 정비기반설, 공동이설 설치계획도 공사하면서 정비기반설 어떻게 만들 건지 자, 세입자 이주대책, 주민 이주대책 같은 것들 다 이게 공사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주대책을 세울 거냐인데 자, 보시면 여기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재건축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문제에서 여기 답이 3번이고 아까 여기 사업시행계획 내용을 쭉 보시면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재건축 사업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문제를 낸 겁니다. 이 한 지문을 가지고 한 문제짜리를 낸 겁니다. 이 10번 지문 잘 보십시오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우리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론 공부하실 때. 자,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이 정비사업 세 종류인데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즉 소형 사이즈죠. 자,總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자, 전체 세대 중에서 90%, 100분의 90 이하로 줘야 되고 임대주택은 여기 공공임대 같은 임대주택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면서 전세 세대 100분의 30 이하로 이거 숫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보시면 그럼 이게 최대 30%까지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할 수 있네요. 자, 근데 보세요. 자, 재개발 사업할 때는 이게 80%하고 20%로 바뀝니다. 자, 지금 주거환경 개선 사업까지 저소득 등기 사는 지역일 때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인 자, 소형주택 사이즈를 100분의 90 이하니까 90% 이하로 자, 건설하게 할 수 있고 최대 90%까지 자, 주거환경 개선할 때 공공임대 같은 임대주택은 100분의 30 이하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30%까지 최대. 근데 재개발로 가보면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 비율은 100분의 80이하고 임대주택 같은 것들의 건설 비율은 100분의 20이하로 작아집니다. 숫자가. 아까 주거환경사업은 90대 30인데 90% 30% 이하인데 여기서는 80% 이하 20% 이하. 잘 보세요.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건설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이렇게 숫자가 100분의 80보다 또 낮아졌네요. 근데 임대주택 건설하는 비율이 없습니다. 여기. 그래서 보시면 이것 때문에 이 조항 때문에 재건축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사업 시행 계획에다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의무 비율이 없으므로 임대주택 건설 계획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 관련 조항 연결해서 한번 이해를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재개발할 때는 100분의 20 임대주택 건설 비율, 주거환경 사업은 100분의 30 정도 이하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재건축 사업은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 재개발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100분의 20 이하 이렇게. 재건축은 국민주택 규모 건설 비율만 있지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없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심화 3번 문제. 자, 우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규정이란 4개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보셨죠? 시행규정이란 4개는 시장운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신탁업자 같은 사람들이 시행자가 되었을 때 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사업시행자를 하는 경우 시행규정을 만드는데, 자, 이것도 잘 보세요. 시행규정에 들어갈 내용들 중에서 잘못된 것은, 자, 1번이 답입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 전체 외에는 시행자 중에서 신탁업자가 시행규정을 만들 때만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1번. 자, 이것도 굉장히 좀 이제 우리가 이상한 부분인데, 자, 해설 좀 보세요. 아까 시행규정은 누가 만듭니까? 부터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시행규정은 시장운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신탁업자 같은 자가 시행자가 되어서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하면 시행규정을 만든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가지고, 자, 그런데 여기 7번 같은 항목은 토지 등 소유자 전체 외에는, 자, 시행자 중에서 시장운수 안 되고 토지주택공사 안 되고 신탁업자가 시행자일 때만 만드는 내용이다. 시행규정에다가 집어넣는 내용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전체 외에는 신탁업자만 적용하기 때문에 아까 문제 좀 보세요. 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하면서 시행규정을 만들 때 여기 1번은 포함될 필요가 없죠. 이거는 신탁업자일 때만 적용되는 규정이고 나머지 내용들은 시행규정에 들어가는 사항들이 맞습니다.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자, 이것도 지문 하나 보세요. 자, 시행규정이라는 게 시장운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신탁업자라는 시행자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하면서 만드는 내부 규칙입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의 종류, 사업의 시행연도, 비용부담, 조합원의 권리,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 의무, 그 다음에 정비기반설 공동용수를 어떻게 설치할 건지. 그런데 토지 등 소유자 전체 외에는 시행자 모두한테 적용되지 않고 신탁업자인 시행자일 때만 시행규정 만들 때 포함시켜라. 다른 시행자 할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 또 한 문제를 내는 겁니다. 문제 내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가로 안에 누구누구인 경우만 하나다. 어떤 경우는 제외라.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내는 추세가 최근에 심화 문제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나중에 따로 이렇게 모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니까 한번 미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심화 4번 문제가 작년도 문제인데요. 자, 이렇게 어렵게 또 통합심의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통합심의는 뭐냐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할 때 뭐 건축에 관한 심의, 교통에 관한 심의, 뭐 환경심의를 따로따로 받지 말고 이렇게 법으로 정하는 심의사항을 한 번에 통합해서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게 바로 통합심의입니다. 자, 사업시행계획을 우리가 신속하게 내주기 위해서 뭐 교통심의, 건축심의, 경관심의 같은 것들을 별도로 받지 말고 통합해서 받는 심의라는 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 일단 경관심의 같은 경우는 통합심의 대상이 맞습니다. 자, 시장운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의 결과를 반영해서 당연히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를 해야 되겠죠. 그러려고 통합심의하는 거니까. 자,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조정, 제정 같은 것을 거친 것으로 본다입니다. 본다. 자, 통합심의를 할 때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자,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겁니다. 자, 지금 위원 중에서 호선하면 선거로서 뽑는다는 얘기고, 그 위원 중에서, 자, 호선은 선거 같은 형태로 뽑는 게 아니라, 이거 위원 중에서, 자,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임명을 하거나 아니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 이렇게 어떤 단체 중에서 선거로 뽑는 형태가 아니고, 자, 정비구역 지정권자 관청이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임명을 하거나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쭉 제가 이제 일단 간단하게 해설해 드렸는데,
일단 2번 같은 거. 자, 이런 거 찍으실 때도 1번도 모르겠고 지금 여기 뭐 4번도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가장 좋은 말 찍으시면 됩니다. 자, 시장문수 등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의 결과를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되겠죠. 자, 반영 안 할 거면 뭐하러 통합심의하고 있습니까?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을 해서 사업시행가를 내주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통합심의는 이제 처음 나왔는데 또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내용 좀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하시고요. 옳은 거니까. 자, 일단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사업시행 인가와 관련돼서 다음 내용 중 2개 이상의 심의가 필요하면 자, 이를 통합해서 심의를 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이네요. 그럼 다음 관련된 사항이 뭔가? 다음 2가지 내용을 자, 2가지 이상으로 심의가 필요할 때 통합심의를 해야 되는데 사업시행 인가하는 과정에서 자, 어떤 게 있습니까? 자,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랑 관련돼서 무슨 뭐 건축위원회 심의 뭐 이런 거. 자, 아까 문제 나왔던 경관에 관한 심의. 자, 교육평가, 교통평가 이런 거. 교육환경평가, 교통,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은 다 2가지 이상의 심의 대상에 들어가서 통합심의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됩니다. 자, 이거 좀 5-2하고 5-3은 이게 새로 개정돼가지고 추가된 건데 이건 참고로 그냥 보시고요. 자, 우리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심의, 경관심의, 교육, 그다음에 교통, 환경에 관한 심의, 그 밖에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도 자, 통합심의 항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이때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도 있네요.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 같은 것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 여기 1호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런 것들에 관해서 통합심의 같은 것들을 사업시행자가 신청할 수 있고 자, 그 관련 서류를 사업시행자가 준비해서 통합심의 같은 거 신청을 할 때 관련 서류를 같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시장원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의 결과를 반영을 해서 사업시행인가를 해야 되는 건 아까 우리 문제 나왔었죠. 자, 통합심의를 거치면 자, 1호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뭐 검토, 심의, 조정, 재정 같은 것들을 거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다음에 통합심의할 때는 통합심의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하는데 자,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명, 그 다음에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을 한다. 아까 문제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은 자, 위원들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것이지 호선하는 게 아닙니다. 호선이라는 것은 어떤 단체에서 선거 형태로 뽑는 형태인데 그건 아니고 저기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임명을 하거나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임명을 하거나 위촉을 한다. 이런 표현을 한번 보셔서 호선이라는 표현하고는 다른 표현입니다. 이거는. 자, 여기까지 우리 마무리 하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는 6문제인데 생각보다 우리 굉장히 빡셉니다.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뭐 정비법 자체가 워낙 어려운 법이라서 굉장히 힘드신데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먼저 체크를 하시고 이렇게 좀 심한 문제 같은 것도 좀 풀어서 4문제 맞출 수 있게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그 교재 구입을 하고 싶다고 문의가 많이 오는데 이게 좀 인쇄소 사정 때문에 여기 이제 3월 25일 이후에 출간이 될 것 같으니까 심화 요약집하고 기출문제가 아마 교재로 발간이 될 겁니다. 기본 이론하고 핵심 이론은 이제 교재가 좀 얇으니까 제가 파일로 제공을 해드리면 프린트로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프린트해서 보시고 심화 요약집이나 기출문제집은 이게 문자수가 좀 이 페이지 수가 많기 때문에 교재를 구입하는 것을 제가 권장드리겠습니다. 교재가 나오면 바로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달 안에는 나올 겁니다. 적어도.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우리 다음 강의는 정비법의 7번째 테마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